90년대 초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을 만난 이후에 토지경제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토지 문제를 연구하고 계셨고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회장 그리고 토지정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역임하셨습니다. 또 여러 권의 책과 번역서를 내셨는데 토지의 경제학, 부동산 신화는 없다 이런 책을 쓰셨고 번역서로는 희년의 경제학, 부동산 권력, 또 오늘 번역하신 사회문제의 경제학 그렇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헨리 조지를 더욱더 존경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어째서 그러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오실 때 환호와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희한한 무대에 섰습니다. 이게 무슨 연극 무대 같기도 하고 제가 참석하시는 분들 숫자를 생각하실 때 이 공간에 다 앉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하튼 굉장합니다. 이 공간을 준비한 분이 이 공간을 운영하는 원리로 헨리 조지를 생각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이 공간에 와봤는데 여하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런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한테 지금 제가 이 강의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김윤상 교수님하고 대담할 때, 그리고 나중에 질의응답할 때 그렇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잘생긴 분이 헨리 조지라는 분입니다.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세상을 떠났고 미국의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헨리 조지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올라오다가 뛰어난 인물의 탄생 연도를 이렇게 쫙 적어놨어요. 근데 1839년에 헨리 조지가 딱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흐뭇하게 잘하고 있어 하고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이 책이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인데 좀 너무 우리말로 해놓고 보니까 밋밋하다고 해서 우리 돌베개 한철희 사장님께서 의경제학을 붙이자 해서 사회문제의 경제학이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헨리 조지를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전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헨리 조지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책 가운데 제가 이건 정말 감동적이다. 오늘날에도 이게 살아있는 문장이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나요? 네. 헨리 조지는 한마디로 뭘 이렇게 정의하기 좀 어려운 인물입니다. 저는 전강수 하면 대학 교수 이러면 끝나는데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가난뱅이, 독서광, 노동자, 언론인, 경제학자, 사회운동가, 정치가, 신학자까지 정말 한 사람이 다양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라고 할까? 이건 경제학자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중학교 2학년까지 공부하고 중퇴한 것이 전부입니다. 공식 학력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면서 가난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데다가 이제
신문사 기자, 일약 신문사 기자로 발탁이 됩니다. 뭐 링컨 대통령 암살 소식을 듣고 기고문을 썼는데 그것이 이렇게 신문 일면에 톱 기사로 게재되면서 일약 인쇄공에서 기자로 발탁이 되는데 기자로 특파원으로 갑니다. 미국 안에서 그 당시에는 특파원이 있어서 캘리포니아에 있던 신문사에서 뉴욕으로 특파원으로 이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사람이 뉴욕이라는 그 도시 안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별것 아닌 평범한 현상인데 이 사람 눈에는 이상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뉴욕이 정말 세계적인 대도시로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런 물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현상을 보고 이상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의 길을 걷는 와중에 뭔가 신비한 힘에 압도되었다. 자기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체험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소명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소명감이 뭐냐? 네가 왜 진보 가운데 빈곤이 생기는지 해명해라. 그리고 해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그런 아주 신비한 소명감을 체험합니다. 그러고는 헨리 조지 고백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자기는 그때 했던 그 고백에 평생 충실했다. 그렇게 말년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뉴욕 특파원 시절에 소명감을 받고 다시 이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어느 농촌에서 이게 진보 속에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가 진보가 일어나서 생산이 많이 되더라도 토지 가치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겠다는 통찰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책을 하나 써요. 그게 여기 우리 토지와 토지 정책이라는 소책자를 씁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발상이 담기는데요.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그 유명한 1879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거는 뭐 19세기 말까지 수백만 권이 팔려서 넌픽션 분야에서 성경 다음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뭐 경제학 책으로는 이만큼 많이 팔린 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적어놓은 책들을 쭉 썼습니다. 이런 유명한 책들뿐만 아니고 여러 논설, 기사, 연설문 아주 감동적인 것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헨리 조지 하면 토지공개념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방도 하고 아주 그랬던 인물인데요. 예를 들면 저기 맨 위에 나오는 이 사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신고전학파의 아버지지요. 오늘날 현대경제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을 쓰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난 다음에 영국에 강연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헨리 조지가 이렇게 강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처럼 이 청중 가운데 알프레드 마샬이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는 막 헨리 조지한테 좀 도전해 보려고 씩씩대고 손들고 질문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경제학자한테 얘기하면 상상도 못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뀌었어야 되지요. 알프레드 마샬이 그렇게 강연하고 헨리 조지가 그렇게 여하튼 볼성산업계 도전하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야 되는데 그때는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 같은 사람의 그런 도전을 받을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그 당시 확보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나니까요. 헨리 조지가 1839년에 태어나는 걸로 한 20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알아요. 이제 진보와 빈곤을 쓰고 마르크스가 헨리 조지의 존재를 알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헨리 조지가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망해야 되는 자본주의를 고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좀 연명을 시키려고 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 막스주의자는 개량주의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개량주의의 대표가 헨리 조지다 이렇게 보고 막스가 아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요. 또 헨리 조지는 막스가 이 경제학의 개념도 모르는 순 엉터리 같은 친구다. 친구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그런 사람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말 엄청난 대가들이 유치하게 공방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런 식의 공방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공방을 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국의 엘리트 경제학자인데요. 콜롬비아 대학에서 헨리 조지 경제학을 무너뜨릴 목적으로 경제학과를 만들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연구를 시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헨리 조지를 비판하는 책을 24권인가 26권인가 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도 책을 써보지만 책을 한 권 쓰는 거는 죽을 힘을 다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20몇 권을 썼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지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학교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J.B. 클라크 상이라고 해서 노벨 경제학상보다 조금 못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J.B. 클라크 상을 받으면 그 다음은 노벨 경제학상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학계에 인정을 받고 있는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자기 인생의 상당 부분을 헨리 조지 비판을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나드 쇼, 유명한 작가지요.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 지금 버나드 쇼입니다. 제가 이게 텍스트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부산에서 해보니까요. 우리 딸 보고 부탁을 했어요. 야, 이미지를 좀 놔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둘째가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넣어준 겁니다. 알프레드 마샬이고요. 버나드 쇼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웹, 밑에 시드니 웹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조상쯤 되는, 그러니까 영국 지금 LSE 대학이라고 있죠. 그 대학을 설립한 그런 영국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시드니 웹, 그리고 톨스토이, 중국의 순원, 이런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깊은, 그냥 영향이 아니고요,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운동 세력으로 봐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조지스트, 헨리 조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조지스트라고 부릅니다. 조지스트의 세력이 마르크스주의자의 세력보다 더 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맨 위에가 순원입니다. 중국의 국부지요. 중국의 국부. 중국 사람들은 마오쩌둥도 존경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순원을 그렇게 존경한다고 합니다. 근데 순원이 삼민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생주의인데요. 이 민생주의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헨리 조지의 이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이 혁명가로서 해외 망명을 다닐 때 헨리 조지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것을 민생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원의 후계자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가면서 이 삼민주의를 가슴에 품고 쫓겨갔고 대만의 헌법 가운데 이 내용을 기록해 넣습니다. 대만은 헨리 조지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국 수상을 지낸,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로이드 조지고요. 이 사람이 처칠입니다. 둘 다 영국 자유당의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들도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의 우리한테는 민족 자결주의로 알려진 우드로 윌슨 대통령입니다. 우드로 윌슨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드로 윌슨의 경제교사가 헨리 조지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드로 윌슨 정부에 헨리 조지스트들이 4명이나 장관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계에도 한때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호주, 러시아 등에도 헨리 조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렇게 주로 영어권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실제로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적용했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만이 그렇고요. 1950년대 말에 덴마크에서는 헨리 조지 사상을 정강 정책으로 하는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집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런 헨리 조지의 대안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이 됐고요. 실제로 정책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헨리 조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마을을 만들어서 헨리 조지 원리대로 운영했던 곳이 한때는 100여 곳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노태우 정부 당시에 토지공개념 제도가 입안될 때 헨리 조지 사상이 영향을 미쳤고요. 지난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입안할 때 헨리 조지의 사상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꾸로 같은 데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이 재산세를 제한을 해버려 가지고 심각한 경제적 후퇴를 경험했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산세의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요. 몇몇 사람이 주민들을 선동해 가지고 재산세 인상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주가 아주 큰 경제적 후퇴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헨리 조지와 톨스토이인데요. 저기 톨스토이 멋있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저 사진이 발견이 됐고요. 그 밑에는 톨스토이의 부활입니다. 톨스토이가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만은 톨스토이 부활. 톨스토이하고 헨리 조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 책 광고하면서 뭐 톨스토이로 하여금 인생 후반부를 조지스트로 살게 만든 그런 책이었다. 그 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사실입니다. 톨스토이는 1880년대 중반에 헨리 조지 책을 2권을 읽습니다. 하나는 진보학의 근본이고 또 하나는 사회문제의 경제학 2권을 읽고 완전히 일종의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열렬한 조지스트로 살았습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앞으로 연구할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낼 겁니다. 책 제목도 정해놨습니다. 톨스토이, 헨리 조지에 빠지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시 읽어보십시오. 괜히 쓸데없이 여기 책이 뭐 주인공이 뭐 방을 서성이는데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었다 이러면 될 걸 헨리 조지의 책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써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게 몇 군데 확인이 되고요. 참다 부활이 우리나라에서는 2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2권에 가면요 주인공 레훌류토프의 입을 빌어서 한 2군데 정도에서 그냥 격정적으로 헨리 조지의 대안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봤을 때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으로 러시아가 개혁되지 않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출판사를 설립해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출판사를 설립해서 헨리 조지의 연설문과 그런 논설이 담긴 소책자를 수백만 권을 인쇄해서 러시아 전역에 뿌렸습니다. 실제로 당시 러시아 수상에게 이거 토지제도 개혁 안 하면 당신 망한다 하는 편지도 여러 번 보내고 논쟁도 하고 뭐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 책을 혹시 보시면요 앞부분에 톨스토이의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사회문제의 경제학이 러시아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톨스토이가 서문을 썼어요. 거기 보면 헨리 조지 사상이
이렇게 막 지성인들한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절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나오는 사진은 맥클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신부님인데요. 헨리 조지가 뉴욕 시장 선거에 2번 출마합니다. 2번 출마해서 두 번째 출마해서 선거 나흘 전인지 닷새 전인지 사망합니다. 그러고는 그 장례식에서 맥클린 신부가 헨리 조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헨리 조지는 하나님께서 보낸 스승이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 책의 내용 몇 군데를 이렇게 같이 읽어볼 텐데요. 왜 이 헨리 조지가 선지자로 평가를 받는지 여러분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 책의 제목이 사회문제인데요. 헨리 조지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우선 사회적 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지능을 가지고 있듯이 사회도 성장하고 발달하면 지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물질적 지능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데 이 사회적 지능이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 사람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품을 만들면서도 도덕이나 법이나 제도는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내지 못한다. 왜 그러냐? 사회적 지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정부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부가 자꾸 커지는데 정부는 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부가 커지면서 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그 정부를 소수의 부자와 지배층이 장악해버린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강자나 악당에 의한 정부로 변질되기가 쉽다. 왜 그러냐? 국민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게 뭐 다 좋은 게 아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얼마든지 독재와 실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수의 부자와 지배층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게 되면 주로 독점이나 아니면 약탈이나 도박이나 토지 투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이 형성되더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토지가 사유화되면서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 있는 자본가들이 미국의 토지를 마구 사들이고 있다. 이 토지 투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자연이나 토지에 대해서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 때문에 그 권리는 자연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연권을 부정하고 침해하기 때문에 빈곤이 생기고 생산 과잉이 생기고 실업이 생기고 불황이 생기고 또 인구의 불균형 분포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빈곤은 자연이 뭐 인색해서 생기는 것도 또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다.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사회 제도를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책은 뭐냐? 당연히 이제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연권을 인정해 주는 것, 자연권을 부정하고 있는 제도를 개혁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다. 머리 쓸 것도 없다. 그냥 불이한 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이 정의로운 부의 분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의를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 정의와 자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헨리 조지는 정의는 첫 번째 가치다.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첫 번째 가치다. 우리는 흔히 자비를 베푸는 것을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정의는 자비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가 실현되면 수많은 자선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선과 또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재분배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실제 책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정의가 도덕의 발달 단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첫 번째 가치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정의보다 높은 가치는 정의에 기초해야 하고 정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정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뭐 사랑을 얘기하면서 정의를 무시하는 것은 그죠? 사이비 사랑이죠. 그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사람은 뭐 교회를 짓거나 병원을 지정하거나 대학과 도서관을 설립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고상한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시민에게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면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토지를 그럼 몰수해가지고 막 똑같이 나누자는 말이냐? 그거 아니고요. 토지 지대를 먹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혜택을 누리도록 잘 사용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조세를 모두 철폐해서 조세는 토지 가치에만 돌아가게 한 다음에 토지에서 생기는 소득인 지대를 대부분 징수해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세금을 모두 철폐한다는 주장이 있으니까 토지 단일세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 밖에 뭐 과잉 생산의 원인, 그리고 실업의 원인, 그리고 공공부채와 간접세의 본질, 정부의 역할, 또 여성의 역할, 뭐 이런 거 우리가 오늘날 읽어도 와 감탄할 만한 그런 어떤 그 분석 이 책 가운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문제의 경제학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요. 내용이 비교적 쉽고요. 진보학 인권이 수백만 권이 팔리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일반 대중이 읽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 책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쓰고 싶다 해서 쓴 책이 이 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경제학 서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안에는 사람이 있고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제학, 사회과학 하는 사람은 이런 서술을 가지고 좀 배워야 된다 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뭐 멋있는 표현이 있어도 오늘날 이렇게 적용 가능성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책의 내용 가운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사회에 바로 그대로 적용해도 맞아 들어가는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 현대 한국 사회의 적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헨리 조지의 사회사상이 이 책 가운데 완성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제목이 보니까요, 제가 헨리 조지가 바라본 한국 사회더라고요. 헨리 조지가 바라본 사회 문제인 줄 알았더니 한국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헨리 조지 책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인데요. 정부가 부패하면 할수록 부자들이 이용해 먹기는 더 쉬워진다. 입법부를 매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자들이 법을 만든다. 사법부를 매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부자들이 법정을 좌지우지한다. 그대로 얘기해도 그냥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듯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권력을 장악한 사람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만다. 그 다음에 이게 참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저항에 필요한 정신과 지성이 없고 극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기존 질서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다. 요 다음 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요만 보겠습니다. 철도왕들은 예비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당대회를 주무르고 언론을 통제하고 의회를 조정하고 자기들이 키운 사람들로 의회 의석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관철한다. 네, 이것도 현대 한국 사회에 그냥 그대로 적용해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 헨리 조지에 대한 소개요. 이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헨리 조지의 명저 트리오라고 해서 오늘 사회문제의 경제학을 얘기한 자리니까 사회문제의 경제학 제일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진보와 빈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노동빈곤과 토지정의라고 헨리 조지의 종교관이 잘 담긴 책입니다. 이 세 개를 저는 헨리 조지의 명저 트리오라고 부릅니다. 누가 신문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명저 트리오가 왜 그런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그럼 뭘 할 거냐? 마지막으로 이것도 유명한 문장인데요. 사회개혁은 생각의 각성과 사상의 진보를 통해서 달성된다. 올바른 생각이 없으면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 없고 올바른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 힘은 항상 대중의 손에 있다. 대중을 억압하는 것은 그 자신의 무지와 근시안적 이기심이다. 요즘 대중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너무 완연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사회가 좋은 책이 나와도 책을 안 본대요. 이제 뭐 책 봐서 뭐 하는데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헨리 조지의 이 말을 듣고 다시 그 좌절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뭐 할 건데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만나는 사람들의 생각을 각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뭐 쉽지 않습니까? 다른 분 말씀도 생각나요. 옛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인터넷 글 쓰고 뭐 어쩌고 하다가 안 되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고상한 사상을 갖게 되면 횃불을 붙이는 불꽃을 피울 수 있고 숫자가 많든 적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영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는 알 수 없을 테지만 호도원주의는 알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모이시게 해서 제가 이렇게 강연도 하고 대담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만 호도원주의는 알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바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포도원에 포도 파나요? 그 다른 거를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이 아니고 사회문제 경제학 책을 잘 소개해 주시고 또 읽고 싶게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헨리 조지 책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여러분들도 아직 그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구입을 하셔서 오늘 또 사인도 받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북 콘서트, 북 토크를 주최한 데가 이제 돌베개 출판사하고 그다음에 토지자유 연구소인데요. 출판사 돌베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저희 연구소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됐어요. 예. 저희 연구소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저희 연구소는 이렇게 이름에 저희가 표방하는 그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고, 또 토지 정의는 경제 정의의 기초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설립을 했어요. 일단 내일이면 6년이 됩니다. 6주년입니다. 지금은 상임연구원이 3명이 있고 외부에서 연구자로 참여하시는 분이 2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책도 내고 연구보고서도 내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이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 연구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연구소는 제 이름이 기업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 같고요. 국제연구소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권의 이익에 복무하는 성격이 강한데 저희 토지자유연구소는 모든 사람들의 토지 정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분이 했다는 말인데, 인류가 이룬 모든 업적은 소망의 산물이다. 같이 꿈을 꾸고 그것을 노력한 것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리고 그 업적은 정의로운 분업을 통해서 달성되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점점점 사회가 좋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토지자유연구소 이렇게 소개를 마치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연구소에 이번에는 이제 토크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경북대 행정학과의 김윤상 교수님이신데 한국에서 헨리 조지를 최초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8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 30년 정도 되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전 교수님은 더욱 존경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 교수님은 헨리 조지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이 이렇게 좀 닮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 나오시면 아마 정말 헨리 조지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헨리 조지가 쓴 책 진보와 빈곤, 정치경제학, 노동빈곤과 토지정의, 아까 이제 그 트리오 중에서 두 개를 번역을 하셨고 최근에는 특권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김윤상 교수님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여기 앉으십니다. 예, 두 번째 우리 사회자인데요. 토지정의 12년대 이태경 사무처장님인데요. 이태경 사무처장님은 글쓰기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토지정의 사무처장이니까 이제 토지 문제를 물론 글을 쓰겠죠. 경제 문제에도 글을 쓸 텐데 그뿐만 아니라 이태경 처장님은 뭐 시, 소설, 영화, 심지어 야구까지 글을 씁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교양인 중에 교양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대단한 분인데 이태경 사무처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한 50분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모시고 좀 토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두 분한테 직접 학교에서 코스 사사받은 건 아닌데 두 분은 사실은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두 분이 안 계셨으면 지금까지 헨리 조지가 한국 사회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사실은 의심이 되는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소중한 두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격이나 삶도 참 훌륭하신 정말로 이렇게 닮을 만한 이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이렇게 모시고 저희가 이런 자리 마련하는 게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가볍게 먼저
질문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분 헨리 조지를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계기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먼저 하실게요. 예, 헨리 조지를 연구하게 된 계기. 제가 지금 나이가 65입니다. 근데 제가 젊었을 때가 20대는 1960년대거든요. 1960년대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무슨 누구의 공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급속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고 70년대는 그게 더 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이 급속함과 동시에 땅값이 무지무지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는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또 누가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학부에서 법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니 그런 걸 저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학교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무슨 교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일이 교수하겠다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상하게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만 나이로 26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됐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도대체. 그리고 또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고요. 미국에서 누가 했다 그러면 그걸 막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 나도 미국 한번 가가지고 이 사람들도 별거 없다는 거를 내가 한번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또 교수가 된 것도 참 이상한 인연이지만 운이 좋아서 미국에 장학금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해요. 제가 무슨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서 4년 동안 박사학위를 하고 귀국을 해보니까요. 또 박사학위를 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도대체 미국에서 배운 것이 한국에서 키울 데가 없어요. 사회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사회과학하고 사회과학이 다루는 사회 문제하고 우리나라 사회. 더군다나 그때 제가 미국에 갔을 때는 신자유주의가 막 이렇게 일어나던 그런 시대여서 그런 거는 우리 사회에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근데 학위를 받아왔고 학교에 그전에는 취직해 있기 때문에 학교에 복직을 했고 그래서 뭘 연구를 할까? 미국에서 배운 거는 우리 사회에는 안 맞고 우리 사회는 지금 투기 때문에 온통 열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한쪽에는 막 큰 부자가 되지만 한쪽에는 막 집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전공이 학부에서 법학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미국 가서도 도시계획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상 배운 건 없지만 이름은 비슷하잖아요. 토지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부에서 배웠던 법학이 그때 제가 배웠던 법학은 이거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고민을 막 하다가 내가 미국에서 배운 거를 막 여기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국립대학 교수니까 국민 세금으로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학생들한테 엉터리 지식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고민을 한 2, 3년을 했습니다. 뭘 연구를 할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 딱 맞는 연구 주제.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연구 주제가 토지 문제다. 그래서 그때부터 독학을 했습니다. 헨리 조지 책을 사가지고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축약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에 완역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 축약본을 번역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몇 년 안 돼서 정강선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뭐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참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학교로 누가 연락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뭐 헨리존이 연구를 하는데 당신 뭐 그거 뭐 번역하고 뭐 그랬다면서 뭐 그랬습니다. 아, 나왔네. 그래서 가서 그때 사람들 처음 만났어요. 그렇죠? 조상국 선생님 예.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공부를 시작한 게 벌써 20여 년이 됐습니다. 예. 예. 예, 저는 김 교수님하고 좀 다른데요. 저는 그냥 교수가 되려고 했어요. 교수 되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지던 시기에 가까스로 막차를 타가지고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교수가 되고는 저는 뭐 아까 잠깐 누가 우리 남기엽 소장이 얘기했지만 경제사를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경제사를 할 때 이론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 뭐 마크스주의입니다. 마크스주의고 지금은 이제 그 뉴라이트의 대부가 되신 선생님 밑에서 그 당시에는 그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요즘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모택동주의에 기반을 둔 이론을 가지고 이제 자기 이론을 전개했다고 요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배워서 그거 가지고 이제 일제시대를 분석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대구의 지금 이제 대구 가톨릭 대학인데요. 효성여대라는 곳에 젊은 나이를 부임을 했죠. 근데 이렇게 이 막스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어떤 직업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옥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다가 제가 누가 아까 조상국 교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막스주의자한테 무슨 예수 믿으라는 게 말이나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됐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 효성여대 경제학과가 기독교 경제학의 본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나밖에 크리스찬이 없는데 무슨 놈 기독교 경제학이 본산이야. 내가 속으로 웃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생겼죠. 뭐 기독교 경제학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좀 해야 내가 이 예수 믿고 사는 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이리저리 미국에서 나오는 책도 좀 읽고 뭐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게 헨리 조지의 이론으로 남미 사회를 분석한 책입니다. 이거 아주 좋은 책이니까 당신들 좀 번역하시오 하고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면서 이제 헨리 조지를 접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까 가까운 곳에 헨리 조지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윤상 교수님은 우리가 초빙을 했는데 처음 뵐 때 이렇게 인상이 무슨 신부님 같아요.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세속적으로 보이고 김윤상 교수님은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그래서 그 모임에서 번역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진보아빈권 그때 이제 김윤상 교수님 완역본 번역에 들어가셨죠. 그 원고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도 김윤상 교수님한테 헨리 조지를 배운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헨리 조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는 이제 1998년부터 이걸 가지고 사회운동을 하게 됐고 98년부터 한 2009년 정도까지 마침 그 시기가
참여정부 그 임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아주 막 활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회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저도 1994년부터였으니까 이제 헨리 조지를 공부한 지 20년이 돼갑니다. 그렇게 해서 헨리 조지를 접하게 됐죠. 두분 말씀 들으니까 이게 좀 운명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뭐 이렇게 계획이나 예정이 있었던 건 아닌데 두 분이 이제 헨리 조지를 만나고 또 이제 두 분이 또 만나시고 이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두 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대목은 단순히 그냥 헨리 조지의 소개에 그치신 게 아니고요. 굉장히 그걸 또 지향하는,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뭐 이제 오해된 사람이니까, 헨리 조지가 한 말에 다 맞진 않겠죠. 근데 그걸 이제 지향하는 이런저런 그 아이디어 또 정책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에코노미 우리 그 김우성 선생님께서 만들어내신 지대이자 사이스 같은 아이디어가 그렇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전광수 교수님께서 쓰신 토지경제학이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이제 헨리 조지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면서 지향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시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시면 그런 토지경제학이나 그 선생님 쓰신 지공주의 같은 책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투기가 극성을 부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제 탄력이 됐고 내성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들도 많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떨어질지 뭐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책적으로 사실 좀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그 고견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가 안 풀리는 고민을 하다가 안 풀리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요, 이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제 소위 좀 장기 침체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려고 하면 강력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을 써가지고 좀 되돌려놨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부동산 거품이 형성됐다가 붕괴하는 현상이 막 일어나곤 했는데요. 한국에는 그렇게 취급할 만한 현상이 없었어요. 그 역대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경제가 이렇게 규모가 커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데까지 부동산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거품이 생겼다가 대세 하락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정부가 부양책을 쓰면 다시 부양이 돼야 되는데 안 먹히는 상황. 그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내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지금까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책은 침체하던 경기가 뭐 이렇게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유지해야 한다. 다만 이 침체가 심각해지고 이럴 때는 그 시장 질서와 관계되지 않는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풀었다가 또 강화했다가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어떤 그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이래요. 그동안에 투기에 너무 국민들이 시달려 놓으니까 투기를 잡을 수 있는 대책은 마치 다 신성불가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뭐 양도소득세도 건드리면 안 되고 분양가 상한제도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재개발 규제, 재건축 규제도 건드리면 안 되고 모든 걸 건드리면 안 된다는 어떤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과 과감하게 풀어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정책 조합을 탄력성 있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겁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제 방면에서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장기 플랜으로 계속 회복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정책들 이거는 과감하게 풀 수도 있다. 그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걱정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강력히 저항을 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재산을 건드리지 마라 이래서 저항을 하고, 없는 사람은 내가 그거 해가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참 보려고 했는데 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느냐 이래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잠깐 지대이자 차익세라고 말씀드린 그거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적용하면은 갖고 있는 사람, 부동산이 없는 사람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손해를 안 보니까. 하강 국면에는 손해볼까 싶어서 그게 걱정인데 손해를 안 보니까 이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토지만 해도 그런데 토지 이외에 다른 페미니언의 사상에 맞는 그런 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연자원, 환경 이런 거. 최근에 다 아시겠지만 이동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 대역을 지난 8월에 경매를 했지 않습니까? 8년간 사용료가 통신 3사에서 2조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만 해도, 주파수 대역만 해도 그런데 그 외에 천연자원이다, 또 환경오염이다,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토지 지대 이외에 그거하고 성격이 똑같은 수익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자연만 해도. 그런데 자연뿐이냐? 토지 소유권은 근본적으로 특권이거든요. 아무도 만들지 않은 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차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특권에 해당됩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토지를 사유하는 것이 사회에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럼 네가 해라. 그 대신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만큼 그 대가를 내놔라. 보상을 해라. 이게 헨리 조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는 특권의 종류 중에서 토지 소유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토지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사회가 변하면 특권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전 교수님 여기서 지적을 하셨지만, 인용도 하셨지만, 거기에 보면은 헨리 조지가 토지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빈부격차가 왜 생기느냐, 엄청난 부자가 왜 생기느냐, 그 이유 중에 특권 딱 나옵니다. 그 단어가 딱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권에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부가 설정하는 독과 정권, 그거 다 특권입니다. 또 조금만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처럼 학벌주의가 행행하는 이런 사회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그것 모두가 특권은 아니지만 자기가 노력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실력이 비슷한데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특권입니다. 실력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그에 상관한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거 다 특권입니다. 학벌 특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헨리 조지의 생각을 원리를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면 이 세상은 특권으로 널려 있습니다. 그 특권의 대가를 징수해서 인간의 평등,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평등한 존엄성, 생존권, 평등한 자유, 이런 걸 회복을 시킨다면 부동산 경기가 하강을 하든 말든 수익원은 엄청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건 이제 다 들으셨겠지만 정몽수 교수님께서는 토지 보유세
이제 굉장히 오랜 노동을 통해서 강화시킨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김유성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배자 사익사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유성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헨리 조지가 이제 보통 이제 토지가치 공유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제 토지라고 하는 건 자연의 한 이제 그 대표 주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헨리 조지는 이제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은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가치를. 네. 근데 이제 그 특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헨리 조지가 생각했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제 특권이 배제된 그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특권을 설정에 옹호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 사람을 지지하고 흔들림 없이 저럴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풍차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것이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퇴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세상이 늘 그랬는데 요즘 또 한 10년쯤 후퇴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슬퍼할 게 되겠습니까? 크게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류 역사를 크게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제도가 철폐된 것이 불과 200년 안쪽입니다. 200년도 안 됐어요. 미국에서 1960년대, 1860년대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뭐 200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의 사회에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근 200년 가면 긴 역사로 보면 사실 참다거든요. 최근에 와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까도 어느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여성 참정권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남자하고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까 뭐 헨리 조지도 여성 참정권을 부르짖었고 그 이후에 40년 후에 1920년대 미국에서 여성 보통선거제가 도입됐다고 되어 있지만은 지금부터 150년 전에는 여성이 남성하고 동일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 운동이 계속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올라갔느냐, 진행되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다 침체가 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나쁘다고 해서 안 돼. 여성 운동하는 사람이 그랬겠습니까? 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헨리조도 그랬습니다. 자기 생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겠다. 저도 65살인데 10살 까먹으려고 하는데 제 생전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런 제가 예를 든 노예제도하고 여성 참정권 그 예로 보듯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5입니다. 이제 책에 보시면 헨리 조지는 국민들의 생각,
사상,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잡느냐, 혁명을 일으키냐, 그런 게 사태를 결정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 이게 모든 사태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지난 MB 정부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좀 건전한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소리냐, 그 사람들 절대로 바보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고 멍청하고 정신이 나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야 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 담당자의 책임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낫게 만들려면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에 기초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설사 여기 민주당 분도 와 계시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세상이 뭐 확 바뀌고 그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국민들이 한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아까 이태경 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가 집권했을 당시에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런 정도로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주어졌고요. 이런 헨리 조지식 세제 개편이 그걸 대통령이 앞장서서 끝까지 그걸 지속을 시켰고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 정책을 가져갔고요. 여러분은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실 줄 압니다. 근데 저는 그 세 가지 점을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그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하려고 애쓴 정부를 내가 경험했다는 게 나한테 복이다. 언제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당시 집권 세력이나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나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로부터 나온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런 동력이랄까, 거기서 그와 똑같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또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훌륭한 사회를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번 그 5년 동안 꿈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되지만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은 이제 정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완성된 형태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실 꿈을 꾸어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젊어서 마음이 좀 조급한데요. 김민수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정말 장기적인 시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이제 역사에 이제 무수한 질곡이 있고, 최애 있고, 반동까지 있는데, 거긴 부러지 않고 끝까지 이제 버티는 힘,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경로정성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 박정희 시대 때는 가장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그 다음에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건국가, 이제 부동산 공화국이 정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종의 대한민국 메인스트림의 이제 자산의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고요. 또 아주 많은 시민들도 사실은 지금 이제 거기 인지가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하우스포 이런 사람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 보유율이 지금 꽤 됩니다. 60% 넘으니까 자가 보유율이 꽤 되거든요. 적지 않은 거죠.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쉽게 말하자면 뭐 돈이 많은 사람이라 좀 들어가겠지만 그 사람들도 쉽겠지만 근데 대출을 받고 끼고 집을 샀다 이런 사람들은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집값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근데 2008년에 유사한 광풍, 그다음 뭐 이명박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또 작년에 박근혜에 대한 지지 50대 몰표의 상당 부분에서는 거기서 기인한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자산, 특별히 부동산 가격을 거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은 실존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집 한 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굉장히 절박한 문제인데, 자 이게 무슨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어떤 훈계, 계몽 이런 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정말 이 사람들은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사회적인 개탈 같은 게 있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들 선택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헬리 조지 이제 사회적 배당으로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없을지 대타협을 할 수 있는 그건 그게 말로만 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가 뭘 주면서 너희도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좀 분께서 해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좀 활동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안철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팀에서 이런 공약을 만들었는데 발표가 못 됐습니다. 일종의 그건 킬 됐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서 그 재원으로 70세 이상 모인 전원에게 매달 10만 원씩 연금을 드리자 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 일종의 토지보유세 강화와 기본소득 개념을 결합시킨 공약이었는데요. 그거 여튼 그 내부에서조차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는데요. 근데 그 후에 박근혜 후보가 재원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액수는 2배로 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귀신 같다. 어떻게 저렇게 표를 긁어 모으는 방법을 저렇게 잘할까 그렇게 감탄을 했어요. 물론 그때 그렇게 뻥을 치고는 지금 완전히 공경에 빠져가지고 지금 어쩌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확실한 재원을 확보를 해야죠. 그 확실한 재원이 저는 토지보유세라고 생각합니다. 토지보유세를 제대로 걷어서 몇 세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65세 이상 했지요. 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드린다라고 바로 연계시켜서 했더라면 노후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안전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재원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잠재울 수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세제도 정의롭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석삼조의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이제 이런 류의 공약이 먹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제안을 해서 누구든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우스푸어 문제나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주택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라. 집값 떨어지면 네가 망하고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분들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후보 진영에서 그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해서 무슨 지분협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뻥을 쳐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좀 그 하우스푸어가 연착륙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수 교수님 말씀과 다 다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그 재원으로 저희가 토지보유세를 사용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두 분 생각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대가에게 공부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순서인데 손을 들고 궁금한 걸 여쭤보십시오. 예. 덕분에 좋은 그 강연관이나 강연이고요. 저는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읽어본 거라 사실 지금 사회문제 경제학밖에 없는데 읽어보면 참 조지는 선하고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하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 사람들 되게 좀 추상적인 형태를 묘사하고 있지만 되게 노동소의 문제라거나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또 이런 정의롭지 못한 분배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토지를 사적 소유와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는 거 맞긴 한데 그렇다면 왜 이 조지는 사적 소유의 문제를 단순히 자연적인 것 토지만 국한시키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던가 기계설비라던가 그런 자본의 아니면은 사적 소유 일반의 문제까지는 나가지 못했는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경제학자가 답을 하시죠. 헬리저지의 생각은 아까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특권 없는 세상입니다. 자본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생산자 소유의 원칙. 사람이 생산한 거는 생산자가 가져간다. 하는 거는 특권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 자기가 가져가니까. 그렇지만 자신이 만들지 않은 것 또는 모든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힘을 합해서 만든 것 그거는 특정인이 가져가면 특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특권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된다. 그리고 복지도 제절로 이루어진다. 아까 또 정 교수님 소개처럼 그런 아주 작은 정의, 큰 정의도 아니에요. 무슨 자선을 베푸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작은 정의만 실천을 해도 자비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은 왜 다른 데 대한 소유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했냐. 다른 거는 생산자 소유 원칙에서 당연히 소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헬리저지는요 흔히 오해하듯이 좌파가 아닙니다. 철저한 우파입니다. 정의로운 우파죠. 그 정파의 본령에 충실한 진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표현하실 게 있습니까? 이제 자본이 그냥 정상적인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본이 형성된 거에 대해서는 헬리저지는 노력의 산물이니 여기 그걸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점이나 약탈이나 도박이나 이런 뭐 토지 투기나 이렇게 해서 형성된 자본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사적 소유라고 해도 성격을 구분하고 있다. 독점에 의한 사적 소유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와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토지는 그 자체가 독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통해서 그 지대를 환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믿었던 거죠.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붙어 쓰신 분. 연관 질문이어서 지금 바로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그 질문이 가장 그 헨리 조지의 경제학적인 의미에 가장 그 흥미롭고 그 시사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심화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원래 당대 헨리 조지의 경제학이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시점이 있었지만 그게 마르크스 경제학이 체계적으로 대두되면서 그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게 경제 학사의 그 과정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흥미로운 점은 막스주의 경제학이 일정 정도 그 한계와 정치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반대로 그 헨리 조지의 경제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그런 그 모멘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그 정강수 교수님께서 개인적인 그 학문적인 역사에서 원래는 막스주의 경제학자였는데 그게 그 기독교 경제학으로 이렇게 그 뭐 일종의 전향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신 것으로 들렸는데, 그 과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전기와 좀 일정 정도 그 부합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 개인적으로 발견하신 그 헨리 조지 경제학에서의 그 장점들, 그 막스주의 경제학을 대체할 만한 또는 보완할 만한 어떤 헨리 조지 경제학에 많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장점들이 있으시면 그걸 발견하신 게 있으시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헨리 조지 경제학이 구상할 수 있는 모멘텀은 그 토지와 지대의 개념의 전면적인 확장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주민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가웠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토지와 지대가 과거에 18세기 때의 그런 토지가 더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유지라든지 공통제라든지 공공재로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심지어는 네트워크 공유지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정보 가격 독점론하고 특정가격론하고 그러니까 정보재 독점가격론과 정보재 지대론이 그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정보재를 지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거는 정보재, 문화재, 그 모든 공공재와 공통재로 확대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조금 그런 생각을 제가 이런 김상 교수님이 헨리 조지는 철저한 우파다 이러니까 제가 좌파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또 제가 무슨 전향이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의 인물도 아니었고요. 또 제가 무슨 연구를 하다가 마르크스주의의 한계에 직면해서 고민 끝에 대안을 찾다가 헨리 조지를 발견했다. 이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제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하여튼 내 개인으로 볼 때 이게 내 인생이랄까?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와 관련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사람답게 살고 이렇게 돼야지. 이거는 무슨.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를 접하게 됐고, 또 기독교 사회 이론으로서 헨리 조지 이론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대안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근데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면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한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는 걸 보고 전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제가 전향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 변화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마르크스주의에 좀 물들어 있을 기간보다는
헨리 조지를 공부한 기간이 훨씬 길고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100%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요. 멋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충분한 안 해도 되겠죠. 충분한 대답이 되는 것 같은 노력인데. 그 아까 두 번째 질문은 아까 김주상 교수님 그 설명하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토지의 범위를 그냥 지표면만이 아니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거기서 생기는 소득은 공적으로 환수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쓰게 되면 거기서 확보될 수 있는 세입이 굉장히 많고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좌파들이 주장하는 전 국민 기본소득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주장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 점에서는 현재 국면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소득 얘기하는 좌파들도 헨리 조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함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톨스토이를 너무 존경해서 그 저도 존경하고 동의하는데 한 가지 전면적으로 확장된 토지 개념과 지대 개념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은 조금 아쉬웠던 게 그래도 여전히 그 천연재의 범주에 좀 그 제한돼서 구체화를 하시는 듯한 인상을 좀 받아서 그렇게만 그러니까 독점이라든지 천연재라든지로만 제한하면은 그 반독점 자유주의 경제학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 경제학이라 또 그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 민주주의에만 제한돼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저한 우파로만 남게 되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확장해서 문화재나 그 정보재나 공유지, 공통재, 공공재로 전면적으로 확장하면은 이것에 대한 모든 사유화와 민영화에 반대하는 어떤 좌우파를 초월하는 생각하는 진영을 형성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서 질문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성의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 나와요. 재화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헨리 조지의 생각은 특권 없는 세상이거든요. 어떤 재화든 간에 그 안에 특권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그 대가를 환수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그렇게 해야죠. 아무튼 동의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한 분 정도 더 질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으신가요? 경합이 두 분 경합하시네요. 네, 먼저 하시죠. 회사원 김희지랑 같이 경제학을 그때에서 공부했는데 일단 아까 전에 알프레드 마샬도 나오긴 했지만 경제학이 물리학을 분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경제학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생각하고 수행 계산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경제학이라는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좀 재벌 단체에서 출자한 신문사에서는 경제시험 같은 것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경제학이라는 이런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그 식을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실제로 그 헨리 조지의 사상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이 생소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야 이제 알고 계시고 책도 사서 보시고 관심 있으시지만은 두 선생님들께서 20, 30년에 걸쳐서 이렇게 전파해 왔다는 생각을 한국 사회의 저변에서 어떻게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력이나 한국 재벌기업들에서 나가는 경제학에 대한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실지 그 대안이 이런 뭐 책을 출판하시거나 방송에 출연하시거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헨리 조지도 그렇게 말했듯이 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올라와야만 더 격법 적당한 정보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회 제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다른 대안이라든지 경제학을 더 이렇게 헨리 조지의 생각을 전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혹시 있습니다. 그런 보관을 기분 나쁜 거 아닙니다.
아까 그 포도원 주인만이 알 거라고 했는데요. 이런 노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알 거다 이렇게 헨리 조진 표현했는데, 사실 오늘날 여기 이제 경제학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경제학 관련 논문이나 이런 저술들을 보면 무슨 물리학 논문을 보는 것 같고, 저도 봐도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가지고 경제학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아주 신나가지고 막 어기고 니들은 모르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근데 그거 굉장히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잃어버리지. 자기들 그냥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몇 명이 그냥 좋아라 이렇게 아주 고급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경제학이라는 것은 경제를 고치는 의학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경제에서 무슨 질병이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진단하고 고치고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해답을 못 내놔요. 경제가 문제가 생겨도 무슨 적절한 해답이 그들에게서 나오지도 않고 사회가 그들한테 기대도 안 해요. 뭐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에, 제가 스카이 교수가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나고 이러면요, 그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그거를 참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서울대학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데 이렇게 엄청난 위기가 발생할 때 너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요구를 해야지, 그죠? 안 해요. 뭐 하는지 보면, 그죠? 뭐 수학을 써가지고 논문을 쓰고 자기들끼리 좋아라 그러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책임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사를 키워놨는데 병자를 진단하고 치료는 안 하고 장난감 가지고 좋은 고급 의료기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것 같은데 아주 처량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하는 거는 나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여하튼 대중과 호흡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하튼 내가 쓰는 글을 그냥 일반 대중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 우리 김수현 교수님 같은 분은 사모님한테 읽혀서 사모님이 읽고 모른다 그러면 다시 쓴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입장을 배워가지고 좀 중요한 글은 제 집사람한테 읽어보라고 합니다. 어려워 이러면 다시 씁니다. 그래서 나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대중하고 호흡하겠다. 대중하고 호흡하면 한국의 경제학계는 별로 우습게 칩니다. 저는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래도 좋다. 역사의 변화가 언제 중심에서 일어나더냐? 변경에서 일어나지. 나는 변방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경제학자로 살겠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벌써 55이 됐고요. 한 10년 그렇게 더 살다가 보면 변방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서 중심까지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면 좋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사항이세요. 좋은 케어 아이디어를 어떻게 현실에 정착을 시킬 수 있느냐. 케어 아이디어가 현실에 정착되자면 세 가지 요소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되고, 그걸 확산시키는 운동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현실에 실현하는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되겠죠. 그 중에서 정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우파, 좌파도 아니지만 아주 극우파보다 조금 이렇게 왼쪽에 이런 이분 체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긴 역사를 보면 우연히 되는 수도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요, 우파는 진짜 우파와 사이비 우파가 있고, 좌파에도 진짜 좌파와 사이비 좌파가 있어요. 사이비는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람입니다.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기심에 기반을 둔 사람입니다.
우파는 무조건 나쁘다, 좌파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좌파, 우파 중에 정말 자기를 버리고 좋은 사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파, 좌파 이렇게 하면은 좋은 좌파, 나쁜 좌파, 또 이쪽에는 좋은 우파, 나쁜 우파가 결합이 돼서 정권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권을 어느 쪽이 잡든 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 나쁜 자기 편에 연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가 아니고 좋은 좌우파가 한 편이 되고 나쁜 좌우파가 나머지가 되면은 그거는 사회가 개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양당 중심이 아니고 진정한 다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연합을 할 경우에 좋은 좌파와 좋은 우파가 연합을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헨리 조지의 사상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좌도우기라고. 헨리 조지는 좌파를 지향하지만 모두가 같이 나누고 같이 잘 사는 세상을 지향하지만 그 방식은 철저한 시장주의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시장주의. 그렇다면 헨리 조지의 바탕을 둔다면 좋은 좌파와 좋은 우파가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은 진정한 다당제로 가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단기적인 목표는 독일식 정치만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또 미국과 같이 이런 식의 양당제로는 개혁은 참 어렵고 더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그 책을 안 읽어봐서 사실 그 내용들이 책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정도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래부터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권에 대해서 그 특권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사회 환원을 하고 그것을 다시 소원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연 얼마만큼 어떻게 그걸 걷어들일 것이며, 또한 여전히 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재분배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재분배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떤 구체적인 뭐 방법론이나 사례 또는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대한 연구는 다 돼 있는데요. 소개를 드리려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예를 들면은 어떻게 나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누는 방법도 모든 사람한테 n분의 1로 나눠줘도 되고요. 또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그 중에서 뭐 정부에서 좋은 목적으로 쓰면은 다 공유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복지 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무슨 보험제도, 생존권 보험이라든지 복지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만 주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자기 지분을 행사하는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그 나라의 사정이나 국민의 희망에 따라서 대응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9시 10분이 넘었는데요. 어느 시간이 다 갔고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헨리 조지가 그 정의, 그러니까 그런 격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오직 정의만이 사회를 유지시킨다라는 격언을 했습니다. 좀 좋아하는데, 그 정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경제 법칙에도 이렇게 확장시키고 관철시킨 사람, 이렇게 저희가 정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참 흔치 않게 두 대가를 모시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